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이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2.5%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과 동일한 3.2%였었는데요. 자,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준 겁니다. 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한국과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경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4기의 수주전 승부가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는 체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유럽 전체의 원전 시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 결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몰리고 있고 이번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지난 7월 10일자로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먼저 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뉴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전망, 또 K 원전에 대한 분석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는요. 초고령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현황은 언제인지,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이 IMF의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 뉴스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보다 0.2%포인트였었고요. 작년 10월과 비교하면은 무려 0.4%포인트가 상향 조정을 한 건데 굉장히 괄목할 만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유. 이유 몇 가지 네.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 있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저희가 AI발 어떤 혁명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1.3%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경제 성장률 보면 작년에 0.5% 했거든요. 그러니까 1.1%대 초반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올해 벌써 1분기에 1.3을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좀 높일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뽑을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2%대 중반까지 잡히고 있는 상황에다가 고용도 견조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올 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보다는 지금 높일 만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수출이 너무나 뛰어나죠. 거기에다가 작년에 좀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이 밖에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함께 해볼 것 같은데, 근데 올해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미국은 작년 올해 다 잘하지만 유로존이 좀 잘했는데 올해는 좀 굉장히 저조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보면 인도, 중국, 우리나라, 신흥국 쪽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유로존 경제는 저희가 독일이 이렇게까지 약세로 갈 줄은 몰랐는데 독일이 사실 최근에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사실 독일하고 프랑스의 GDP를 합치면 유로존 경제 GDP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독일 굉장히 안 좋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유로가 작년에 성장을 한 0.4 정도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약간 더 높은 정도의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1%가 채 안 될 것 같다라는 것 같고요. 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어쨌든 간에 2.5%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올해 IMF에서 지금 2.5라는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기관들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OECD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한 2%대 중반을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숫자를 달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엔저 효과 막 그렇게 얘기는 많이 했지만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도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좀 낮춰지고 있고, 지금 나오는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미국의 일본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나빠질 걸로 IMF에서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온도 차는 저는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본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4월에 뭐가 있냐면 춘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임금 결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올해 임금이 꽤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임금 상승률은 좀 더뎠고요. 제 주위 지인 중에 일본에 사시는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 하시는 얘기가 최근에 한 2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그 전에 한 15년 정도의 물가 상승률만큼이 일어나는 것 같다. 네. 되게 빠르게 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임금 상승, 명목 임금 상승은 더딘데 물가가 빨리 오르면 결국 실질 임금 부분이 떨어지는 일이 네. 벌어지고요. 그래서 실질 임금 부분에서 최근에 약해서 소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일본이 여러 가지 고령화 등의 이슈로 최근에 일손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 측면에 있어서 조금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된 부분. 그래서 사실은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를 조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높이고 싶은데 일본 경기가 이렇게 제대로 불이 붙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그것이 결국 엔저로 이어지고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약세로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미국은 오히려 아주 강세인 걸로 예측했다가 조금 강초에? 식고 네네.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노동시장의 숫자들 자체도 보면 실업률도 조금 3개월 연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생각보다 조금 둔화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노동시장이 둔화되면서 상승률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가 2%대 중반 정도 성장하는 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의 상방 하방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우리 이번에 상향 조정된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핵심 이유가 우리 허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수출이잖아요. 자칫 이 글로벌 요인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지금 수출이 중요한 성장 동력인데 약간 우리에게는 리스크,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상방 또 하방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IMF에서 뽑은 상방 요인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조금 최근 들어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의 어떤 노동 생산성보다 지금 훨씬 더 생산성 추세 상승률이 높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잘 생각해 보면 2022년에 봉쇄가 해제되면서 무슨 중심으로 사실은 풀렸냐면 서비스 수요 중심으로 풀렸습니다. 예. 근데 작년부터는 이게 상품 수요로 좀 옮겨 붙으면서 어쨌든 간에 글로벌 상품 교역이 늘고 있다, 무역이 늘고 있다. 이 부분도 IMF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특히 네.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늘고 있냐 하면 한국, 중국, 대만, 요 아시아 예. 국가들을 중심으로 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이 늘고 있는 부분이 상방 요인이고요. 하방 요인은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예. 주신 대로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최근 들어서는 조금 해소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2기가 벌어졌을 때 어떤 무역 정책들, 어떤 관세 정책들이 들어올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국채 발행이 좀 늘고 있는 현상들, 특히 이것들이 향후에 선거가 끝났을 때 네.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채가 더 많이 발행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국제 금융 시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방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정 적자, 부채는 모든 국가만이겠습니까? 기업, 개인들 다 해당하는 이 빚 문제를 또 IMF는 하방 요인으로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경제 이야기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이제 수출은 이렇게 좋으니까 항상 얘기가 내수만 조금 도와주면 진짜 좋겠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은행도 또 뭐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지, 내수는 이거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이 숙제를 어떻게 풀까요? 아무래도 그 금리 인하라는 것이 수출 부분보다는 내수에 조금 더 큰 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따라서 곧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어떤 고금리 기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네. 그런 통화 정책 측면에서의 경기 부양의 효과 같은 것은 앞으로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경제에 아직도 리스크로 남아 있는 부동산 PF 같은 것도 결국 네. 이것은 금리가 아주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네. 문제니까 이런 부분도 좀 금리 인하로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하반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동안의 근심을 좀 더는 방향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할 것 같습니다. 수출은 별 탈 없는 할 하반기까지도 계속 간다. 내수가 좀 문제인데 만에 하나 아까 이제 IMF도 명확하게 물가 떨어지는 데이터만 확보된다면 금리 인하에
점진적 금리 인하에 나서라. 그러면 좀 내수도 숨통이 좀 트이겠고요. 네. 2.5%의 경제 성장은 우리 올해 예상치인데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2.5보다는 높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네. 수출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2위에 지금 수출량이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수출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 올해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큰 어떤 혼란 없이 끝나게 예. 되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2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전쟁들도 좀 잘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은 우리 수출에도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상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IMF가 7월에 한 번 했고 9월, 10월 넘어갈 때 한 번 더 하는데 저 역시도 2.5%의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한 2.7? 이 정도까지도 나왔으면 새롭게 상향 조정했으면 그런 바람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속보 같이 다뤄주셨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다음 뉴스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원전 뉴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핫 이슈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국제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대 4개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이번 체코 원전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프랑스 EDF 등 2개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합하고 있고 곧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간 정부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의 쾌거를 만들기 위해 한수원 관력기업과 함께 팀 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해 왔습니다. 네, 경제 인사이트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는요, 이 체코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체코 원전 수주 이제 4기입니다. 최소 30조 원의 가치, 시장 규모라고 하고 오늘 결과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아마도 지금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께로 좀 이 결과 발표가 넘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교수님 먼저 이번에 나오는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전반적인 아웃라인 한번 잡아주시죠. 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이렇게 어떤 사업이길래 뉴스에 초점을 받고 예. 있습니까? 체코 원전 체코가 현재 원전 6기 운영하고 있는데 네. 추가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다가 최근에 4기를 더 지기로 했습니다. 그 두코반이 한 그 100km, 170km 떨어져 있는 두코반이하고 100km 떨어지는 테블린에 해물린. 네, 테블린에 2기씩 짓기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상당히 저희한테도 의미가 아주 큽니다. 네. 사실 제가 2008년 3월에 처음으로 APR 1400을 유럽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예. 그 핀란드에 팔아갔습니다. 예. 벌써 16년이 됐나요? 예,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핀란드 원전을 저희가 초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단계까지 갔는데 아시다시피 핀란드 오킬루트 3호기가 EDF가 뭐 10년 넘게 지연되고 그래갖고 예. 4호기가
그 사오기가 캔슬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 거기서 좌절하고 아, 다음에 2014년 정도부터 체코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체코가 원전을 건설할 때 우리가 많이 가이드를 했고 네. 2017년에 예비 입찰서를 처음 냈습니다. 네. 그리고 22년에 본 입찰서를 내서 그때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네, 우리가 EDF 죠. 갔는데 네. EDF하고 갔는데 미국은 우선 뭐 자격 미달로 네. 아웃됐고 최종 입찰서를 작년 10월에 냈는데 예. 또 체코에서 그걸 내기로 확대해서 수정 입찰료를 지난 4월에 냈고 7월 달에 입찰 우리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참 지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참 많은 우리 쪽 인력들과 또 기관들, 정부도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직전에 이런 대형 해외 수주 원전을 했던 것이 원전을 수주했던 것이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그 유명한 바라카 원전이었습니다. 전 바라카 원전에서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일단 우리의 강점도 함께 이야기해 주면서 한국 원전의 강점. 근데 다 알잖아요, 국민분들도. 이번에 수주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대답하기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강점은 너무나도 뭐 많이 얘기하지만 온타임 온버짓. 네. 그 얘기는 계획된 스케줄에 계획된 예산으로 건설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최근에 미국에서 보글이라는 버지니아주에서 보글 원전 프라마통이 2기를 졌는데 네. 그건 한 계획된 기간보다 한 6년 정도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뭐 건설비를 보면 우리 신한울 1, 2호기가 10조 정도 드는데 네. 2기에 네. 거기는 한 40조 정도가 그 미국에서는 계속 그 6년을 끌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이 워낙 비싸서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예를 들어보면 온타임 온버짓이라는 게 예. 아주 중요한 그 결정적인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우리가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2014년부터 체코에 정성을 들였다. 체코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 투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네. 체코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도 있고 LG 쪽도 많습니다. 엘- 컴퍼니에 뭐, 체코에 프라 이런 데 많은 가보면. 네. 많은 예. 회사가 삼성전자도 있고 예. 또 두산 밥켓 뭐 두산 스코다 파워 이런 데가 있는데 두산 스코다 파워는 터빈을 만드는 전력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체코도 강조하는 게 자기네 국내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원전을 사는 게 아니고 같이 하자, 국내 산업하고. 그래서 많은 우리 연관 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온타임 온버짓 말고 강점이 체코의 산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원자력 산업이 그런 또 강점이 있고요. 또 지역하고 그 두코바니하고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생 그 봉사단도 매년 파견을 해서 했고요. 또 그 지역하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 지역하고 협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체코는 어떤 정서적으로도 우리랑 많이 접촉을 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이번에 한수원 컨소시움에는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있지 예.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교수님 이야기대로 하면 이 두산이라는 브랜드가 예. 이미 체코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는 거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두산도 그동안 공들여온 게 굉장히 많아서 예.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끼어있다는 점도 강점이 된다. 네. 그래서 수주 가능성은 제가 이제 보면은 수주 어떻게 가능성은 보세요? 우리 국내에서도 언론에서도 뭐 신중하게 얘기하죠. 하고 예.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제시한 건 사실은 경제성은 정확히
공개하지 않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제시한 거 보면은 킬로와트당 그 건설비가 와. 3,571 예. 불, 예, 달러. 예. 네, 달러. 그리고 프랑스는 7,931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비쌉니다. 네. 많은 얘가 프랑스는 EU 국가고 또 원전도 많이 그 아까 한 56기 세계에서 두 번째 유지하고 있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파워기 때문에 프랑스가 유리하지 않겠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유리해도 반값인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반값에 제대로 가성비가 있는데. 예, 예. 제대로 줘준다면 네. 그건 무시 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제가 유럽형 원전을 하셨잖아요.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우리 경쟁자 EDF의 강점은 우리 원자력 산업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설계하고 짓는 거, 또 운영하는 거, 또 사용 후 해결료를 폐기 폐기하는 거. 예. 근데 우리가 앞부분 건설 설계하고 짓는 거, 운영하는 거는 월등히 낮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우리는 그 폐기 처분하는 기술은 그쪽에 많이 한계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설계 건설 기술은 저희가 처음 아까 마케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2008년에 유럽에 진출하려면 유럽형 원전을 네. 설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국가 프로젝트로 EU APR 1400을 개발했어요. 예. 우리가 지금 APR 1400이잖아요. 우리 원전이. 그래서 그걸 2017년 신고리 오르크 공론화 혹시 아시죠? 네네. 예. 신고리 오르크 공론화 할 때 그때 EU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EU 인증을 받아서 그때 공론화에 국민들이 와 유럽에도 인증을 받았구나. 그래서 상당히 신고리 오르크 찬성비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언론과 특히 정부에서도 이게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에 대한 우리 한국의 원전의 강점들 또 유럽과 많이 좀 공도 들였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우리 이 교수께서는 좀 더 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프랑스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 마크롱 대통령부터 해서 그러나 또 우리 K 원전에 힘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체코 원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유럽 시장은 프랑스 EDF한테 다 내줬는데 체코를 우리가 열고 나면 지금 그 뒤에 폴란드도 기다리고 있고요. 루마니아도 있고 튀르키예도 원전한다고 하고 우리도 싹 다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요성이 있는 거죠. 예, 아주 큰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라는 게 처음에 뭐 산업혁명 유럽에서부터 왔는데 원자력 기술도 저희가 배워왔고 어떻게 보면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웠지만 뭐 다 서구고 그래서 이번에 체코에 간다면 우리가 보면 우리한테 가르쳐주던 시장에 우리가 선점을 하고 어떤 교두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아까 여러 국가들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모든 프로젝트의 어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 건설 계획 중에 유럽 국가들 몇 개 좀 보도록 할까요? 앞서 표를 얘기했는데 폴란드 있고요, 루마니아 있고요, 슬로베니아도 있습니다, 헝가리도 있고, 뭐 네덜란드도 있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원전은 신재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가려면 탈원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혹자는 태양력, 풍력만으로도 안 되니까 원전은 신재생으로 끌고 갈 거다.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전반적인 이번에는 글로벌 원전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마련한 한번 표를 보여주시고 사실은 많은 글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탄소 중립은 화석 연료로부터 무탄소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거기 뭐 탄소 중립 이퀄 재생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재생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탄소 중립 이퀄 재생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많은 나라들이 보면은 예. 여기 이 표를 보면 네. 몇 개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하고 한국을 비교한 겁니다. 예. 그- 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예, 정말 그야말로 예. 무탄소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예. 무탄소 비율로 보면 여기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가 무탄소 비율이 아주 높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원전의 비율이 37, 35, 62%예요. 예. 그러니까 원전이 많은 나라가 유럽에서 무탄소 비율이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덴마크. 예. 덴마크 아직도 그 풍력이 상당히 많은 나라, 예. 많은 강국입니다. 나라인데, 풍력에. 예, 근데 좀 아직도 어려워요. 보면은 83이고 예. 그 영국, 독일도 많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형편없이 낮아요. 예.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낮기 때문에 예. 저 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네. 사실은 우리가 정보를 다 알고 어떻게 가끔 왜곡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이라는 거는 탄소 정립이 아주 훌륭한 수단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COP21에서 거기서 22개 국가가 모여서 원전을 2050년까지 3배로 하겠다. 네. 또 유럽의 EU 텍사노미라든지 미국의 미국의 네. 또 원전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법 원전을 트럼프 가져다 대통령도 원전은 옹호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원자력은. 예, 네. 원전 옹호하고 있듯이 네. 저희가 볼 때는 3배로 한다면 지금보다 한 600에서 1000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 600개에서 1000개를 더 늘릴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10%만 이제 그 중에서 따와도? 시장에 네. 자기가 짓는 것 말고 네네. 10%만 따와도 30기가에서 50기가, 그러니까 30개 내지 50개.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얘기한 원전 10기 수출 2030년까지 네. 충분히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050년까지 한 50기를 수출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앞서 그 표를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표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스위스, 우리가 스위스가 신재생 에너지 정말로 무탄소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원자력 비중이 있었네요. 그렇죠? 37% 정도나. 또 하나 제가 다른 그 데이터를 갖고 올까 예.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은 재생에너지가 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원이 원자력입니다. 예, 예. 다음에 수력이고요. 예. 곧 나중에 예, 그렇고 저 표 말고 한번 앞서 그 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또 보여드리면 이건 전기요금표고. 예. 요게 전기요금표인데 뭐냐면 그 빨간 선이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있는데요. 예. 빨간 선이 최근 자료고요. 그 파란 선이 2010년 자료입니다. 네, 네. 다 빨간 선이 당연히 더 증가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네. 되게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이태리, 예. 전기요금이 높은 이유가 저 표 말고 앞서 전 표를 딱 바꿔보면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원전 비율이 0이네요. 예, 원전 예. 비율이 없고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높아지고 전기력이 높아지는데 네. 반면에 그 원전을 많이 하는 아까 그 뒤에 그래프에서 한 나라는 예, 프랑스나 이런 핀란드, 데는 별로 예. 전기요금이 안 올랐잖아요. 저렴한 전기요금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원전 생태계 부활 또 SMR이라고 네. 원전은 짓는데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예, 예. 또 뭐 위험성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예. 이제 소형 원자로 쪽도 굉장히 좀 주목받는 산업이 됐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예.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중요한 건 이번 체코 프로젝트잖아요. 원전 프로젝트. 네. 간절히 뭐 전 국민이 이것을 수주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또 우리는 그 다음 뭐 루마니아도 있고 폴란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좀 임해야 될까요? 체코 원전의 자세는 지금 아까 이제 우리의 강점, 뭐 온타임, 온버집 이제까지 그 지역사회하고 어떤 그 체코의 산업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협력 관계 네. 또 저희가 체코를 위해서 아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지만 체코를 위해서 EU APR 1,400을 어디서 개발했는데 네. 체코를 위해서 EU APR 1,000을 개발했어요. 네. 체코 나라를 네, 위해서 네. 상당히 정성을 들여왔습니다. 들여왔다. 예,
이제 한수원이나 원자력산업 계속 최선을 다했고, 네. 근데 원자력산업은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 아니, 예를 들면 방산이라든지 어떤 특정 산업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UAE에 성공하면서 UAE 의료도 들어가고 방산도 들어가고 UAE가 아주 그렇죠. 긴밀한 협력 예, 국가가 됐잖아요. 국가가 됐죠. 예, 체코도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체코도 경제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여러 산업이 유럽의 어떤 체코를 교도부로 활용하는 그런 터전을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체코를 정말 성공적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우리 정말 이종호 연구원께서 얘기했지만은 원전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게 하나의 체코와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가 돼서 방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또 건설로도 갈 수가 있겠죠. 뭐, 굉장히 많은 예. 교두보가 확보된다.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이종호 책임 연구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에 세 번째 핫 이슈 초고령화 사회 관련한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슈 다뤄보도록 하죠. 그동안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코앞에 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요. 결국에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에 1명이 이제 일명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65세 이상의 그런 인구대가 되게 됩니다. 내년부터일 것 같은데요. 미국,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바로 이 고령화 문제. 자, 현황은 어떻고요? 이 장기적인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7월 10일자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은 7월 10일 기준으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주민 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5명 중 1명이 고령자면 그걸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7월 10일자가 1,000만 명이 됐으니까 이제 금방 연내도 될까요? 언제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됩니까?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지금 1,000만을 넘어서면서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5%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빠르면은 연내 연내. 20%를 넘어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측하기로는 내년 2025년에 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미 온 거네요. 초고령 사회는요. 예, 바로 20%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지금 이제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있다 이렇게 예. 보실 수 있고요. 예. 저희가 2000년에 이제 7%를 넘어섰고 네. 2018년에 14%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그야말로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7, 8년 전에 막 방송하고 하면서 초고령 사회가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여러분 이제 와버렸습니다. 빠르면 연내 아니면 이제 내년은 거의 확실하게 5명 중 1명이 65세 인구가 돼버리는 그런 사회가 왔는데요. 속도가 빨랐어요. 예상보다도 빠르고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거는 왜 그런가? 역시 저출산이랑 맺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한국의 저출산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다른 이제 선진국보다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길어요? 길어요. 우리가 이제 워낙에 보건의료 상황이 좋다 좋죠. 보니까 네. 네, 평균 수명이 좀 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한 20년간 계속 베이비붐 세대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그 고령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고령화가 굉장히 가속된 속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 참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금, 뭐 사회적 경제적 비용 너무 많이 이제 나열을 할 수가 뭐 정말 많은 걸 나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부양 문제들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중에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양 문제. 현재 젊은 세대가 이제 향후 노령 세대를 부양하는 이 문제가 한국 사회 경제에 큰 하나의 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현재 젊은 세대들이 이제 번 돈의 거의 뭐 많게는 절반을 다 부양으로 써야 된다. 이게 뭐 먼 얘기가 아닌 거죠, 교수님? 네, 우리가 뭐 초고령 사회를 계속 이제 사회 경제적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부양 그 부담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부양 인구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그 노년 인구와 유년 인구를 합한 총부양비는 사실은 아직은 가장 낮은 단계를 통과하고 있어서 예. 총부양비에 대한 체감이 사실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이제 그 노년 부양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그 전체 이제 총부양비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우리 사회가 아마 이 총부양비에 대한 그 체감을 굉장히 급감하게, 그러니까 급격히 체감하게 될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사회경제적 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연금 개혁 우리가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있었잖아요. 와중이지만 네, 예, 연금 개혁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연금 수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연금 기금이 이제 소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 보험료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 보험료를 좀 빨리 올려야 된다. 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빨리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과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조금 덜 얘기하고 우리가 체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의료 체계랑 그다음에 돌봄 체계예요. 근데 우리가 의료 지금 이제 뭐 개혁 뭐 필요 그 예. 필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이제 의사 공백을 증원 문제. 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의사 증원 네. 문제도 고령화 관련해서 이제 대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어쨌든 의료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사실은 의료 지출에 대한 나름 그 의료 이용에 대한 적정 의료 이용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도 좀 우리가 잡고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야지 돼요. 의료 지출에 대한 적정 의료 이용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예. 가능할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돌봄 수요가 아무래도 급증하는데 실제로 이제 가정 내에서 돌봄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그 부담을 좀 적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그 돌봄 시스템에 대한 것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노년 부양비,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노년 부양 문제가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순간적으로 확 튀어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한번 충격이 올 때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지금부터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가파르게. 예, 네. 가파른 속도로 그 부양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양비가 높아진다는 건 결국 근로 세대가 우리가 지금 국민 부담을 그것도 국민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GDP 대비 32%를 하더라고요. 네네.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국민 부담이 거의 한 50%, 뭐 많게는 60%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이제 소득에서 반 정도가 국민 부담 내지 그렇죠. 60%가 예.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체감하는 그 생활의 네. 어려움 젊은 이런 세대들의. 예, 그렇죠. 네. 생산 인구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그 고령 사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적절한 자원 배분을 재배분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같이 제기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고령화, 노령화의 속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슈도 지금 가장 최근에 뜨겁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요. 1차 베이비 부머가 낳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일명 386 세대, 지금은 이제 386 선배분들이 486, 586이 됐는데 2차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 은퇴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슈, 이 문제가 정말 우리가 체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 경제 사회 영역에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요. 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가 63년부터 그러니까 55년부터 63년, 그다음에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4년부터 74년 해서 예. 근 20년을 이제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세당 태어나는 인구가 80만에서 100만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얼마나 한 세에 태어나고 있냐면 지금 20만을 조금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5배 정도가 베이비붐 세대가 많았고 이 인구가 고령 인구로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베이비붐 세대들은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우리 그 성장의 과실을 굉장히 누렸고 또 네. 성장을 이끈 세대이기 때문에 예. 어떤 세대보다도 사실은 학력도 높고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누리고 그리고 눈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회 개혁 의지도 굉장히 크고 해서 그냥 우리가 부양 인구인 고령 인구로 편입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사실은 네.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예. 있죠. 근데 저 2차 베이비부머가 이제 은퇴하게 될 때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뭐 가령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같은 경우, 저분들이 다 이제 집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뭐 팔기 시작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전후 세대를 통틀어서 소득과 자산이 가장 많은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경제 성장기에 그야말로 자산의 그 축적 기회를 가진 세대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사실 그런 기회가 그 지금 우리 아래 세대 자녀 세대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이제 생각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예. 절망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그 뭐 좀 연착륙시킬까?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고령 세대의 그 자산, 그 생활 자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주택연금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자립적인 고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양 부담을 그 자녀 세대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그 고령 생활의 부담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좀 더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좀 생산 인구로 좀 오랫동안 남아서 있어야죠. 예. 이제 그야말로 부양 인구로 바로 편입되지 않고 좀 경제 활동이나 생산적인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이제 일본을 보면은요, 참 이 이슈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갔을 때 오히려 지방의 경제, 지방은 소멸됩니다. 우리 생각은 이제 전원으로 가거나 은퇴하면 또 지방으로 가서 지방이 잘 버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는데 오히려 지방 소멸과 이게 매치가 되는 이렇게 많이들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령화 영향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 인구가 주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의 영향은 굉장히 불균등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노인 인구만 남아 있고 네. 생산 인구는 그 지역에 남아 있지 않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할 수 있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기능을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 경제가 붕괴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더 이상 뭐 기업도 있지 않고 생산 인구도 남아 있지 않고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 시설과 뭐 여러 가지 뭐 의료 서비스든 뭐 약이든 그렇죠. 아니면 예. 뭐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든, 시장이든 네. 뭐 복지 서비스든 이런 것들이 최소 단위가 되어야지 나름 임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공급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생활권 단위로서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생활 그 유지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지역 소멸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컴팩트 시티라고 어떻게 보면 적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컴팩트 시티를 하나의 이제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만드는데 말하자면 도심에 이런 편의 시설들을 다 모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멀리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던 거주지들을 그 도심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시를 형성하는 예. 예,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편의 시설들이 이렇게 그 도심에 있는 그 편의 시설에 가깝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말하자면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사실 이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하나의 네. 적응 전략으로 큰 시도하고 작업일 것 있기도 같은데요, 합니다. 그래도. 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효율을 위한 좀 이제 적응 전략으로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임계 서비스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컴팩트 시티를 해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인구가 다 모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노령 인구들을 좀 모아놓고 그들에게 서비스와 이런 혜택들을 함께 주는 이제 그런 해법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2차 베이비 부모들을 은퇴를 시키지 말고 정년 연장을 좀 해서 조금 더 생산 연령 인구를 남겨서 성장률을 좀 높여야 된다라든가 이 밖에도 뭐 다양한 좀 제도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하고 풀어가야 될까요? 네, 가장 이제 그 초고령 사회를 맞으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이 고령 인구를 특히 이제 베이비붐 세대처럼 이제 거대한 그런 인구가 고령 인구로 편입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능한 사회적 자원을 그대로 이제 부양 인구로 넘기지 말고 생산 인구로 조금 남겨놓는 전략. 말하자면 이분들은 계속 또 일을 하고 싶어하고 건강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좀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여해보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년 연장까지 이 지켜지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공부문하고 대기업 일부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라는 것을 뭐 법제도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정년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또는 계속 고용 연장을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일하던 주된 일자리에서 보통 퇴직 연령이 한 54세 정도 되는데 주된 퇴직 연령 자리에서 그 퇴직을 하더라도 재고용돼 가지고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예, 대신 조금 더 이제 노인의 여러 가지 그 생활 리듬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과 여가를 좀 약간 배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한 3일은 일하고 3일은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한 노동시장, 고령자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을 비롯해서 어쨌든 고령 인구를 좀 더 이제 길게 생산 인구로 편입하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는 노인 연령 자체를 조금 그 65세가 아니라 예, 70세까지도 예, 뭐 이런 논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법 부분 있잖아요. 지금 시니어 재고용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서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해서 컴팩트 시티도 있고요. 요즘에 노치원 여기에 활성화 얘기도 그러니까 유치원을 이제 노치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들은 저희가 우리 석 교수님과 함께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4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도 많아지고 매매가도 상승을 하면서 자 이제 집값 상승,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다시 꿈틀대고 있는 집값의 현황 보고요. 자, 앞으로 하반기 집값,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지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